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12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AI 거품론과 과잉 투자 우려가 다시 등장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하락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종, AI 관련주들은 주춤했던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네, 특히 ABL 바이오가 이제 일라이 릴리한테 판다고 하면서 일라이 릴리가 원래 그 비만으로 제일 유명한 데고 계속 신고가 미국에서 갱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 팔 수 있다.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 지수가 3.5%가 상승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태까지는 코스닥이 좀 코스피에 비해서 미운오리 같은 네.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백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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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최근에 팀장님 뵀던 것 중에 오늘 의상이 가장 힙한데요. 아, 그래요? 좀 자켓과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또 매력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증권사들이 계속 이제 내년도 전망치 내놓고 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어디는 4,500 그리고 팀장님 계신 KB증권은 지금 7,500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기억했던 것 중에 이렇게까지 편차가 크게 전망치가 나온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지금 이 7,500 사실 이게 내년이 아니라 뭐 그 이후까지 바라보면서 내놓는 수치다라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뭐 저희 리서치 하우스가 상당히 이제 강하게 좀 보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기사에 나오는 이제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전체 리서치 리포트보다는 그 잘 됐을 때 아주 좋은 케이스, 불 케이스일 때의 그 7,500이라는 거기에만 되게 하이라이트해서 기사 헤드라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잘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가정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 저희 리서치에서 보는 부분은 5,000포인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500까지는 일단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5,000포인트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5,000포인트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부의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최근에 반도체 쪽에 중심으로 이익이 뭐 많이 증액이 된다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5천을 찍을지는 사실은 그거를 제가 베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 상반기는 저희가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한 적어도 5,000포인트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뭐 저희 리서치 하우스 비용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요즘 같은 시국이 이제 내년도 전망 얘기 제일 많이 할 맞습니다. 때잖아요. 네. 그래서 7,500이 나왔던 거고. 네, 네. 그래서 하우스비는 7,500인데 예를 들면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7,500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 5천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나 하면 일단 한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낮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래서 네네네. PBR 기준으로 이제 적정 수준 왔다.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예, 예, 이걸 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상의 실적을 좋아진다고 보시냐 안 보시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섹터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중심으로만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라고 이야기하죠. 포워드 12개월로 한 150조에서 160조 정도까지 지금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뭐 큰 섹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자동차도 있고 뭐 국내에서 뭐 건설도 있고 철강, 화학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섹터들은 뭐 실적이 상당히 뭐 상향 조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쪽은 반도체 외에 우리가 상반기 주도주였던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방산 같은 쪽 그 정도는 이제 실제 그래도 견조한데 나머지 섹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년도에 지금 실적 전망치의 대부분은 반도체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에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멀티플 밸류에이션만 상향 조정돼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익이 실적이 같이 수반돼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밸류 부담도 어떤 분들은 밸류 부담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기다리면서 한번 뽑아 보니까요 11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11배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우리가 한 10배 정도 전후였다면 평균에서 저는 별로 차이가 지금 안 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실적이 너무 아시는 것처럼 좋아져서. 분모의 실적이 같이 올라오니까 주가가 올라도 크게 이게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왔으면 이게 뭐 15배, 20배 정도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별로 비싸지 않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또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근데 꼭 수능 날은 주식시장이 좀 하락한다.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기억이 왜곡된 건가 봐요. 다시 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에 약간 뭐 거의 절반 정도더라고요. 내린 날 있고 오른 날 있고 코스피가. 왜 이렇게 기억의 왜곡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뭐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절반 정도의 확률이라면 사실은 이거를 뭐 특징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은 저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정도잖아요. 뭐 그렇죠. 7대 3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인데요. 저도 사실은 내일 수험생인 부모의 입장으로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정신이 지금 딴데 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아니라 그 증시의 시작이 1시간 정도 수년이 되죠. 그렇죠. 예, 보통 제가 증권사에 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수능 날 때마다 느꼈던 것은 왜 이렇게 장이 안 끝나지? 예, 왜 이렇게 지루하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씩 늦춰지니까 퇴근 시간도 늦춰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다 이게 시간대가 집중력이 저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에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아마 내일은 뭐 특히 수험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집중적으로 좀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뭔가 1시간 딜레이 되면서 조금 뭔가 루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시장에 뭔가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목요일이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옵션 뭐 만기랑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뭐 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는 뭐 한 3달에 한 번씩 있는 이벤트에 불과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저는 바꾼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짧은 뭐 그날의 당일의 뭐 변동성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인 뭐 그 다음이라든지 일주일 뒤의 흐름을 뭐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뭐 목요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능일날 약세하니까 그날은 뭐 좀 뭐 팔아야지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실익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위클리 뭐 이렇게 만기가 네, 막 맞습니다. 분산이 돼 버려가지고 많죠. 네, 네. 옛날처럼 딱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이다 그럼 이렇게 왕창 몰리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막 만기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좀 분산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웃긴 건 그런 거잖아요. 이제 3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시스템을 다 걸어놨는데 수능인 줄 모르는 외국인이 3시 반에 그냥 파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서 이제는 그런 외국인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래도 수능인지는 알겠죠? 네, 다들 이제 익숙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런 이벤트들은 이미 소통이 다 되었을 것이고 뭐 원래 우리 10시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좀 개장 후에 1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뭐 본격적으로 뭐 활동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조금 뭐 직급이 낮았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뭐 1시간 정도가 그렇게 우리가 뭐 트레이딩 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웹도덕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추세대로 가는 거지 실적대로 네, 가는 거지 맞습니다. 하루 이렇게 흔들어 줄 뿐이지 네, 네.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말씀하신 그런 대로. 속설들에 저만 약간 혹했나 봐요. 아, 근데 오늘 외국인 수급들 보면 좀 미증시 그대로 좀 따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전기전자 정리하고 네네네. 제약주로 이동하고 뭔가 그냥 외국인들은 계속 순환매만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한 20조 정도 우리나라 증시를 좀 샀고요.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뭔가 조금 숨고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다들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11월 중순 정도 되면요. 회사도
이제 한 해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를 중심으로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제출을 하고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원래 코스피 기준으로 한 70% 올랐잖아요. 물론 뭐 반도체나 지수 관련된 부분들을 비중을 잘 담았으면 그 정도 똑같이 났을 텐데 상대적으로 못 담은 부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원래는 수익이 난 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굳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여기에서 막 무리해가지고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연말 정도에는 북클로징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슬로우하게 줄이면서 내가 확정 짓고 싶어 하는 그래야 인센티브도 확정을 시키고 내년도에 자리도 보존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작동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달에 우리가 뭐 연말 쇼핑 휴가 시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저는 되게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또 움직인다면 연초부터는 뭐 혹시라도 뭐 북클로징 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다라면 다시 연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막 트레이딩을 할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잠깐 뭐 이리 주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저는 트레이딩을 너무 안 하고 별로 안 하고 관망만 해줘도 저는 저희 시장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살 때는 뭐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1조씩 이렇게 팔거나 선물을 1조씩 팔고 이러면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매도를 그렇게 크지 않게 않고 그냥 관망만 정도 해줘도 저는 저희 워낙 저희 우리 고객 예탁금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LG 그룹주들이 상승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특히 네. LG CNS 같은 경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오픈 AI랑 그다음에 구글이랑 다음에 우리나라 이 LG CNS가 글로벌이 3등이더라고요. 아, 딥식이랑 네네네. 오픈 AI랑 딥식 다음이 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탑3다. 이러면서 그 AI를 개발한 데가 여기 LG CNS인가요? 네, LG CNS도 옛날부터 뭐 우리 대기업의 SI 관련된 시스템 통합 그쵸.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업 계열사면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삼성 SDS가 있고 LG 쪽에서는 LG CNS가 있고 뭐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이번에 GPU 6만 중 가져간 6만 장을 가져간 네이버가 네이버. 이제 약간 그런 또 후보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면 왜 다리 이렇게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그 게임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길 건너까지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길 건너를 무사히 갈지는 아직은 사실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투자를 안 하면 거기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AI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공 여부는 나중에 가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자금력이 좀 있고 뭐 그런 쪽에 투자가 가능한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뭐 LG CNS라든지 삼성 SDS라든지 뭐 네이버 정도 압축을 한다라면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LG CNS가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어제 저녁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우리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 수탁 활성화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STO. 네, STO 관련된 이 법안을 또 새롭게 이제 네. 정리하고 준비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나왔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그다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뭐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장을 좀 확대하고 열어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LG CNS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러한 관련된 분야를 같이 지금까지 좀 했던 한국은행하고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어제 나왔다라는 부분은 LG CNS한테는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모델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위 이제 GPT-5, 그 다음에 이제 딥식, 그 다음에 3등이 엑사원 4.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의 뭐 연구원에서 만들긴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개발은 여기가 분명히 또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하면 CNS가 할 수도 있고 STO까지 있으니까 외국인이 미리 사는 게
게 좀 이해는 되긴 되는 것 같네요, 진짜로.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LG CNS 비롯해서 또 이렇게 LG 계열사 매수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긴 한데 또 외국인 수급에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이 우선주들은 그래도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뭐 시기상 배당을 그쵸. 한 네. 포석인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게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다들 늘 이제 그 말이 요즘 나오죠. 네, 배당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월 뭐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 뭐 관심도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잖아요. 본주하고 이제 계리율이 또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시는데 보통은 본주가 먼저 좀 달리고 난 다음에 본주가 좀 달려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 과거에 이제 우선주하고의 스프레드가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꼭 꽤 과하게 많이 벌어졌으니까 우선주들이 이 정도는 좀 좁혀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이제 스토리가 우선주들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우선주가 딱 그런 계절적인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달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우선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주하고 그 괴리를 보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가벼운 아이디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냥 가볍게 계절적으로 좀 트레이딩 정도로 끝나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우선주는 뭐 저는 좀 후자 쪽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LBL 바이오 이제 매각하면서 기술 매각하면서 완전 제약 바이오 완전 다 급등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적으로 가능한 추세인가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자꾸 거래소 간다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가고 나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2의 알테오젠. 저는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한 그 9월, 10월 달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했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지수는 가는 것 같은데 체감이 안 된다. 안 느껴지지가 네. 않는다라는 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 두 종목을 내 계좌에 가지고 있는 분과 나머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과는 지수의 이 괴리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바이오를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예전부터. 왜냐하면 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화끈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못 먹어도 좀 바이오로 나는 승부를 봐야지 하는 개인 투자분들 꽤 계신데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연말 지금 거의 연말장이잖아요. 이 연말에는 괴리를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은 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괴리가 벌어지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예. 대형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 중에 몇몇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뭐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지금 시장이 좋은 거 아니야? 이 증시가 올라간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불만이 저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 하려면 코스닥의 시총의 30% 이상을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코스닥 150을 분해를 해보면 바이오가 33%고 그다음이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그나마 반도체 투탑이 움직이면서 좀 올랐죠 많이.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는 거의 오르다가 말다가 이랬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코스닥을 이렇게 뭔가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연말 연초에 나올 수 있다.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근데 그중에 중심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벤트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 알테오젠의 자리를 나머지 기업들이 또 시총을 또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을 키워주는 정부의 정책도 충분히 바이오 산업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ETF 같은 데서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네. 시가비 좀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죠. 나머지 시가총액 그렇죠. 큰 부분 막 사야 되면 걔네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는 바이오 ETF 중에서도 그냥 패시브적으로 시가총액 순서대로 사는 ETF가 아니라 액티브 ETF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가 한 ETF는 12% 넘게 상승했고요. 한 ETF는 1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투자했는데도 10% 넘는 수익률이 오늘 하루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뭔가 좀 어쨌든 화끈한 부분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매우 어렵죠. 네, ABL 바이오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거 혹시나 임상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연말 연초에 만약에 바이오가 이런 코스닥 중심으로 키 맞추기를 좀 한다.
내년도도 뭔가 꿈을 그릴 때 바이오가 같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적어도 ETF 정도라도 관심을 두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는 저희가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바이오 안에서는 ABL 바이오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따라가진 못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딱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네요. 요 은행주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움직임. 그렇죠. 뭐 11월 달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그 뭐 상법 개정 3차 아닌가요? 어쨌든 뭐 그 밸류 관련돼서 또 진행되는 표결 같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또 인하하는 부분들도 있고, 자사주를 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지주사,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들한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모멘텀으로 저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또 배당도 사실은 또 쏠쏠하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주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삼박자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정책적인 모멘텀은 좋은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본다면 정부에서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소속돼 있는 KB금융그룹이 이제 국민은행이 있고, 그쪽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주택 관련된 담보대출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라면 거기에서 수익이 더 폭발적으로 뭔가 나오기에는, 성장성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정부의 입김이 이제 작용하는지를 은행주 투자할 때는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같은 금융주라면 제 생각에는 뭐 내년도에 7,500포인트를 믿으신다면 증권주.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7,500포인트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히려 은행주도 좋지만 저는 증권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또 금융주 중에서는 승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번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가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뭐 약간 뭐 오해가 좀 있으면서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증시가 이렇게 계속 뭐 900포인트 코스닥도 넘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도 꽤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뭐 이번 지나간 실적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쉬어간다면 오히려 증권주한테는 내년도 큰 장을 가기 전에 뭐 조정 구간은 좀 담아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 팔았다는 뉴스를 막 크게 띄우던데 실제로 근데 T모바일도 같이 팔았다 그래서 괜찮은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의 기울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우리가 한 2022년 말에 GPT라는 게 새롭게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엔비디아는 이미 세상의 주도주였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 미국에서 1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GPU를 기반으로 AI 가속기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두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버는 쪽으로 조금 시선을 옮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돈 벌 회사에 나는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지금부터는 그 성장의 과실의 기울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면 이미 많이 성장해 있어서 성장의 기울기가 뭐 한 3년 동안 가팔랐다면 지금은 그렇게 앞으로 더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면 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이지 않습니까? 비상장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뭐 가파른, 또 아까 제가 죽음의 계곡을 말씀드렸지만 그 죽음의 계곡을 잘 건널 수 있는 후보군을 대표적으로 구글과 같은 알파벳,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이러한 쪽들을 본다면 뭐 손정희 회장님께서는 아마 이쪽에 이제 기울기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엑시트할 수 있는 쪽을 선택을 뭐 한 부분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 없었나 보다. 트럼프가 계속 스타게이트 돈 넣으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아야 넣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 이게 추려서 좀 팔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랑 T모바일 팔아서 오픈 AI에다 돈 넣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반도체 주식들이 좀 빠져서 이게 영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받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 좋다가 이게 이 악재 때문에 훅 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반도체가 우리가 또 반도체는 두 종목만 오를 때 이들은 계속 오르다가 천천히, 네. 살짝 쉬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과거에 우리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 아시죠? 네. 그렇죠. 그 이 소프트뱅크가 이 위워크 투자했을 때는 별로 재미를 좀 못 못 보시고 엑시트를 어떻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뭐 오픈 AI 한 게 이건 뭐 엔비디아 팔고 이게 간 게 잘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뭐 어쨌든 테크 섹터에 투자에 있어서는 꽤 소프트뱅크가 과거의 이력들은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 엔비디아 팔았으니까 엔비디아 악재고 뭐 이건 끝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아니라 좀 더 난 어떤 수익처 뭐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뭐 이동한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환승 주식이라고 표현을 좀 환승 드리고 주식. 싶습니다. 환승 주식. 네. 근데 간밤에 미국 기술주들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마이클 버리도 있잖아요. 네. 마이클 버리가 지난주부터 대형 기술주들 뭔가 저격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격이 아니라 약간 집단 난사 같기도 해요. 점점 이게 저격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간밤에는 이제 오라클이랑 메타를 딱 네. 짚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감가상각비를 축소해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게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캐펙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스튜디오를 확장하려면 조명부터 해서 뭐 이 LED까지 이 뭐 시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냥 AI 데이터 센터의 그냥 캐펙스 투자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하면 돈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떠는 거를 우리가 감가상각비 처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 축소했고 이익을 부풀렸는지 버리가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버리는 시장을 항상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보고 돈을 벌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약세 비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했던 분이 또 그냥 그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08년도에 그때 우리 서프라임인가요? 그때 이제 그때 맞췄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 이후에 인공지능 버블이라고 한 게 벌써 오래됐어요.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AI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나요? 최근까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버블 논란이 있잖아요. 예, 버블 논란이 있는데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지나가봐야 알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버블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오히려 이 논란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버블이 될 수도 있던 것을 약간 좀 이렇게 워워 좀 시켜주는 부분으로 저는 오히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들 시장에 환호하고요. 좋게만 보면 진짜 버블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고 버블에 논란이 있다라는 자체가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지금 볼 수는 없는 거고 앵커님이 이미 모든 주식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 주식이 뭐 오를 거라고 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가 진짜 버블에 그치고 조심해야 될 텐데 지금 논란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피어 앤 그리드에서 계속 그리드에 있더라고요. 장이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야 맞습니다. 이것도 새롭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셧다운 풀리면 지표들이 이제 다 나올 텐데 예, 예. 특히 고용 지표 나빠지면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표가 좀 고용이 나빠지는 게 나와도 뭐 주가는 계속 강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요. 고용 지표를 이제 연준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고 대신에 기다리는 거는 고용 지표가 안 나와주면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한 차례 더 할 것이고 야 내년도에도 그러면 잘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더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표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바이오가 가장 수혜주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 꼭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의 수능도 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코스피가 70% 넘게 뛰었다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 절반이 손실이라고 합니다. 대형주만 오르는 불균형 랠리가 심화됐는데요. 상위 5개 그룹주 비중이 코스피의 52%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도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시작했죠. 네. 근데 원래 이런 얘기할 때 꼭 찍거나 그랬어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꼭 바닥일 때 막 사라고 그러지도 않고 팔라 그러고 그래서 좀 불안불안합니다. 오히려 모건 스탠리가 네, 모건 나타나면 스탠리가 좀 불안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금융 그리고 소비 콘텐츠 업종까지 국내 증시 총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셋이 SBS 비즈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다니 저희 좀 약간 격세지감?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 장소를 바꿔서 만났다. 뭐 다 이런 같이 정도? 모인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증시도 또 상승하기는 했지만 코스피가 계속해서 뭔가 자상 최고치 올해 제일 그런 말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국내 증시는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형주로의 쏠림이 또 워낙에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좀 쏠려 있는 장세에서의 강세장이 나타나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거의 2200선에서 지금 4월 달부터 끊임없이 지속된 상승세를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힘을 보태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증시, 대만 증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연동된 흐름 속에서 AI 시장의 확산론이 지속적으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또 기업들이 실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면서 이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이 결국에는 AI 관련된 시장의 확장 흐름에서 이제 반도체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전력이라든지 로봇 쪽, 2차 전지 쪽 이런 다양한 섹터들의 매기가 좀 이렇게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특히 그동안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업황 좋다 했는데 항상 시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업황 사이클을 제대로 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시세가 좀 이어졌는데 이게 지수로만 보면 사실 지수가 2200대에서 4000 넘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때 가장 큰 일조를 한 게 반도체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긴 하지만 투자하시는 입장에 봤을 때는 포모 현상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코로나 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졌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종목군들이 뭐 100%, 200% 시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한쪽 섹터로 자금 쏠림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섹터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섭게 올라왔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주도 섹터가 나타났을 때 통장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편중된 이런 상승세는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번 시세 흐름 좋기는 했지만 이게 모든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자꾸 개인들은 평균 손실이다 931만 원 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걸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좀 심리적 박탈감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실현된 손익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점이었다가 올라왔으니까 원래 잠수돼 있던 거 이제 본전 이상 올라와서 팔아서 실제로 그때부터 하면은 벌었을 거잖아요. 실제로 깨졌던 걸 생각하면. 네. 그럼 이렇게 안 깨졌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 칭찬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코멘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부분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장에 그럼 우리만 또 못하고 있다는 그쵸. 건가? 이런 좀 마음이 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통상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우리가 주변에서도 의외로도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도 드시겠지만 번 분들은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일조를 했다라고 보고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시세가 좋기는 좋았지만 아직까지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 안 하고 계좌 자체가 마이너스 상태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난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탈출이라든지 이런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손실액이 크다라는 거지 이 자체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너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전 오히려 이번에도 또 저력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가가 워낙 좋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쪽에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많이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받아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뭐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물론 잠재적인 리스크들은 있다라고는 보지만 아직까지 우상향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괜찮았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고개를 많이 들어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정유 화학 섹터라든지 이쪽 종목들까지도 매기가 좀 간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결국 자금 순환매를 통해서 좋은 시기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들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셨는데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은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됐다고 하는 이런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타이틀이 지금 붙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 카카오인데 두 종목들이 왜 이렇게까지 이런 오명들을 쓰게 됐던 걸까요?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너무 어려워졌고요. 전기차 캐즘에 대한 현상들이 이야기 끊임없이 나왔고 리튬 가격도 최고점 대비해서 반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극재 기업들 수익성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퓨처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있었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실 안 좋은 이야기 나왔죠. 중국 쪽 반덤핑이라던가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지금 결국에는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 당연히 실적도 어려운데 성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로 인해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투자분들을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오명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좀 좋은 모습 나타나긴 시작은 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ESS 시장 쪽에 좀 신호탄을 주기도 했고 지금 리튬 가격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2차 전지도 업황이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부분. 또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나온 이슈인데 1.2조 정도 리튬 쪽 투자한다는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격 안정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대비는 많이 밀려있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이런 희망들을 좀 엿볼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지금 구간의 어려운 국면을 거의 이제 거치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성과가 뒤처졌어요. 네이버보다. 네이버는 그래도 좀 AI 관련돼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결과치를 도출해내는 반면 지금 카바나라던가 AI 사업 모델도 반응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 돌파구가 없었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부진했고요. 그래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챗 GPT 도입했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4분기 때 뚜껑을 또 추가적으로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3분기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을 시연해냈고 또 오픈 AI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앱 개편한 이후에 반응이 너무나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주가가 긍정적인 증권가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카카오도 뭐 시장 대비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되살아나는 모습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했던 저희 반도체 얘기들 네. 앞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간 스탠리가 드디어 레포트를 내면서 이제 드디어 슈퍼사이클 진입했다. 그래놓고 이제 하이닉스는 85만 원, 뭐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 이런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태도를 바꾼 게 또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이 바이 냈다가 며칠 있다가 빠지면 갑자기 셀도 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위험성, 그런 약간 불안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을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DDR5 같은 경우에도 매일 1달러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쨌든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범용 디램 쪽으로 타이트해지게 되다 보니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예전에 AI 확장 국면에서는 HBM만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통상 좀 어떤 공식 같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AI 확장 국면에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칩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범용 디램 쪽으로도 이 수요는 확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게 가격 급증으로 이어지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들도 이 자기만의 그런 자기들의 이런 색깔을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 PC에 대한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서버 수요 계속 이런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그들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기조 자체는 좀 지속 끌고 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또 나온 소식을 보면 우리가 범용 디램과 같이 봐야 되는 쪽이 낸드 시장인데 낸드도 지금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했대요. 키옥시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공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약간 이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에서 영업이 뭐 116조였나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는 다르다. 지금 1995년 이후로 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버블 관련돼서도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마이클 버리 관련돼서도 예전에 처음에 시장에서 이제 숏 포지션 쳤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공포심이 컸는데 이번에 오라클과 메타를 저격해서 이제 재무구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이 본인이 그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반응들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번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마진율이 떨어지거나 성장에 대해서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 한다면 저는 이 AI 확장 국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19일이니까 그때가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HBM 시장의 앞으로의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HBM4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살짝 삐끗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남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전체적인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SK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앞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는 이 점유율 격차가 1% 정도로 좀 줄여졌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사실 이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위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건 HBM3 이 12단을 통과를 못하다가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HBM4 관련돼서도 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HBM4 관련돼서 한 회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멀티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이후에는 결국 캐파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캐파 싸움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기업 모두 내년에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캐파적인 측면에서 지금 범용 디램 시장도 올라오고 여기에 HBM까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저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뭐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런 많은 기업들을 보면 이 상단에 대한 열린 부분이 삼성전자가 좀 더 열린 경우들도 이런 측면들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기술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우위는 맞지만 캐파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분명히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강세되고 주식시장 좋으니까 이제 증권주 사야 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실적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선반영 다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굉장히 급증을 했고 지금 뭐 랩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들을 통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줄줄이 증권사들이 좋은 실적을 견인해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플러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과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야기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시장이 원하는 이 스토리가 11월 달에 거의 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12월 2일까지 입법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가 금융 섹터 그리고 그 안에 뭐 증권주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섹터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더 나아가서는 체질적으로 주식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자금들이 당연히 시장으로 올 것이고 그 자금에 있어서 우리가 섹터를 선택을 할 땐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는 이렇게 해서 사야 돼. 뭐 2차 전지는 이러이러한 명분으로 사야 돼. 이런 명분들이 섹터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데 있어서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건 그냥 증권주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신용 매매를 또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또 이자 수익도 사실 증권사들은 만만치 않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요즘 IPO 시장도 활발하고 또 기업들이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통해서 결국에는 증권주들은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이다. 그래서 실적과 성장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판단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도 맞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화점을 비롯해서 유통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연말이라고 하면 연말이고 보통 이때 소비 대목으로도 불리는데 근데 뭐 민생 소비 쿠폰 이후에 내수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백화점주 어떻게 보세요? 되게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백화점주들이 우리가 메인으로 주도 섹터로 사실 보는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를 매일매일 체크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비 쿠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다라고 보는데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그 성수기라든지 연말 쇼핑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를 찾을 때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많이 찾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마트나 백화점을 찾아서 여러 관광객들이 좀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롯데 쇼핑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면세점이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구조조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고 면세점이라는 그 한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면세 섹터가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좋아진다라는 부분과 또 외국인들의 소비 국내의 소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기점으로 계속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깃들여져 있고요. 다만 면세점이나 소비 관련된 이런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좀 성향 자체가 잘 맞으시는 분들만 선택을 하는 섹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힘은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투자 성향이 주도하는 섹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좀 차분히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쪽을 선호하는가에 따라서 좀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참 요즘에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섹터인데요. APR이 성과가 잘 나왔어요. 아모레퍼시픽도 성과 너무 잘 나왔는데 LG생활건강은 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결국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기업은 글로벌 확장 흐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이 살아나길 기다렸고 내수 시장을 좀 기다렸는데 이 전략이 절대 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ODM, OEM 쪽에서 잘 나왔는데 코스맥스가 기대를 했지만 굉장히 미끄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센티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 경쟁력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고 그 눈높이가 시간을 통해서 좀 낮아졌나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관세 이슈도 있었고 경쟁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도 있긴 했지만 기업별로 보면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는 회사도 있는 만큼 우리가 아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커가는 같이 성장하는 국면에 와야지 화장품주들은 좀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 비중 확대하시고 막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화장품주들은 너무 급하게 보실 건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화장품 좀 더 시야 넓게 해서 보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밤 미 증시에선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가 체중 감량 정도와 무관하게 간 염증과 손상을 개선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3상 임상시험의 후속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일라이 릴리는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비만 치료제 가격 하락으로 환자가 늘면서 내년에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주들에도 기대감이 더해졌는데 먼저 오늘 펩트론이 10.53% 오르면서 29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올릭스가 15.16% 오르면서 13만 9천 원, D&D 파마텍이 오늘 6%대 강세 보였고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4%, 5%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달 중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토큰증권 법안심사에 나설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토큰증권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라서 논의 테이블에만 오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먼저 오늘 핑거가 19%대 오르면서 12,820원에 마감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7%대 강세로 1,440원, 유라클이 오늘 11%대 오름세 보였고 K옥션과 서울옥션이 각각 10%, 9%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켓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켓랩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로켓랩의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억 5,50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는데 특히 발사 서비스 매출이 95% 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마진 측면에서도 개선이 나타났는데요. 총 이익률은 41.9%로 전년 대비 10.6%포인트 상승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70% 증가했습니다. 이건 3분기 충당금 환입과 또 일부 발사 미션 취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로켓랩의 발사 서비스 수주 잔고는 현재 11억 달러 수준이고 발사당 매출은 44%, 발사당 이익은 110% 증가하면서 2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주요 사업은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일렉트론은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의 주력 로켓으로 탄소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경량화를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 올해까지 일렉트론 로켓 발사는 70회 이상 성공했고 올해 미션 성공률은 100%를 달성한 만큼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 미국과 뉴질랜드의 이중 발사장을 구축해서 48시간 이내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게 큰 차별점입니다. 이렇게 높은 신뢰성 덕분에 미 국방부와 나사 그리고 영국 국방부와 단연간 수조 원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전체 수주 잔고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기관 계약일 정도로 국방과 공공 분야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는 약 20%에서 2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가 현재 11억 달러에 달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로켓랩은 대형 로켓인 뉴트론의 발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뉴트론은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로켓으로 13톤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창적인 페어링 설계로 2단 로켓과 위성을 발사한 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피터 백 CEO는 이번 연기 결정과 관련해서 첫 비행에서 반드시 궤도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면서 지상시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첫 비행에서 배우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뉴트론 로켓은 버지니아에 있는 발사대에 내년 1분기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첫 발사는 내년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스티펠은 현재 일렉트론 로켓의 강한 수주세와 평균 판매가 상승이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내년에 진행될 뉴트론 로켓 발사는 차세대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로켓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는 소외되고 조정을 받으면 더 크게 빠졌던 게 바로 엔터주인데요. 일부 기업은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정도로 K-팝 인기인데 별로 그렇게 AIM에만 포커스가 되고 있어서 더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만드니까. 네. 좀 오늘은 이 반등세를 그래도 좀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이 주요 엔터주들의 현황과 또 향후 모멘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4시 반에 JYP 엔터가 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실적이 좀 먼저 나왔네요. 요거 좀 맞습니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JYP 엔터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7억 9,200만 원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5.7% 맞았습니다. 감소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JYP 엔터의 실적은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15% 정도 이제 감익이 나왔고 사실 이제 매출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사이클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2분기에는 이제 북미 투어가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잘 나왔었는데 그거 대비로 본다면은 이제 3분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티켓 프라이스가 평균적으로 좀 낮은 지역에 공연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2분기 대비로는 저조하면서 이제 추정치를 한 15%에서 20% 가량 좀 하회한 모습입니다. 예. 아, 스트레이키즈가 벌써 재계약 시즌이 됐는지 몰랐어요. 뭔가 맞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2018년에 데뷔를 아. 했기 때문에 예, 좀 됐습니다. 네. 예. 하이브 실적도 네. 또 여쭤볼게요. 하이브 실적은 매출은 그래도 좋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네. 좀 안 좋더라고요. 4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이제 쇼크를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쇼크의 원인을 이유를 좀 명확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총 800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을 언급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400억은 이제 아티스트 신인들에 대한 대비 비용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400억을 북미 사업구조 개편 비용으로 각각 사용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 800억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370-8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수익성이 다소 아쉬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적자의 원인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또 하나 이제 컨콜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부분은 게임 사업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좀 투자 일변도의 방향성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었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지금 하이브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BTS가 이제 완전체 나온다. 그럼 네. 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네. 뉴진스 문제 이 두 네. 가지가 제일 걸리는 것 같은데 네. 그 두 개는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투어를 하고 나서 지금 내년에 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즉 7년 만에 투어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규모의 투어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외신 보도도 있었지만 저 또한 이제 추정치가 65회차 한 400만 명에 가까운 아주 대규모의 투어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티켓 매출만 사실은 거의 조단이거든요. 1.2조. 그다음에 MD 컨텐츠 라이센싱 매출이 붙으면 한 1.8에서 9조. 예, 앨범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거의 2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이 돌아오면 소위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뉴진스 관련된 부분은 아직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1심에서는 지금 어도어가 승소를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현재는 이제 활동 중단 상태죠. 활동 중단 상태고 일단 이제 걸그룹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뉴진스가 있었다면은 뭐 매우 좋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하이브의 체급이 워낙 이제 뭐 한두 팀으로 구성된 기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전체 하이브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는 사실은 두 자릿수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자릿수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뭐 크게 실망하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이제 좀 우려할 만한 요소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그만큼 내년도 방탄소년단 투어 그 어떤 복귀에 대해서 가장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SM도 좀 살펴볼까요? SM도 3분기 실적 견조했는데 지금 SM 3.0 전략 뭐 네. 이런 거를 내놨더라고요. 뭐 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SM 3.0은 일단은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축이고요. 하나는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과 같은 아시아 밖의 어떤 지역적인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은 아티스트들의 활동량을 좀 많이 올리고 또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지역적 확장, 그다음에 아티스트들의 활동률 늘려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자회사의 비효율을 공격적으로 제거해 왔던 것. 이 세 가지 요소들이 SM으로 하여금 올해 엔터 4사 중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은 SM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었던 게
SM 3.0 전략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 중에 제일 유명한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가 막 각자 행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네. 또 BTS처럼 또 합쳐서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실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까요? 실적에 사실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강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부분도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상반기까지는 이제 개별 활동을 하다가 지금 3분기부터 완전체 월드 투어에 막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3분기, 4분기, 아마도 내년 한 1분기, 2분기까지도 약 한 1년 정도에 걸친 긴 투어를 지금 막 개시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 개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블랙핑크가 개별 활동하는 건 또 네. 각자의 소속사, 뭐 1인 기획사들로 맞습니다. 가는 거고 YG 엔터 자체에서는 지금 팬덤에 지금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네네. 싶지만 블랙핑크 말고는 사실 제대로 뚜렷한 수익성을 내는 아티스트가 없지 않나요? 예, 이제 블랙핑크도 있고 이제 트레저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YG 엔터에서는 베이비 몬스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인이지만 지금 4세대 걸그룹 소위 선배들만큼이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지표는 다소 약하지만 공연, 이 모객 지표가 올해 약 50만 명을 모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K-팝 걸그룹 중에 모객 수로 3위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트와이스 다음으로 많은 이제 경쟁 걸그룹들 중에서도 베이비몬스터가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우리가 YG 엔터를 놓고 봤을 때 베이비몬스터가 어디까지 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향후 성장 동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양현석 프로듀서가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들어오면 뭔가 또 바뀔까요? 일단은 이제 YG가 소위 이제 이 아티스트의 팀 수는 적지만 이제 고효율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출한 팀을 배출을 했고 또 이제 걸그룹에서 또 하나 이제 베이비몬스터도 사실 데뷔가 이제 1년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팀 수, 그러니까 데뷔시키는 신인 수는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그러니까 히트 레이쇼가 너무 좋다. 이게 이제 YG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들이 뭐 하이브 못지않게 선호도가 높았었던 이유입니다. 근데 YG는 사실 양현석에 의한 힘보다는 네. 테디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제 창작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듀서인 테디가 여전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총괄이나 총괄 관련해서는 또 이제 뭐 양현석 대표가 이제 또 뭐 기준을 잡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제 개별 어떤 그 프로듀서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가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 뭐 블랙핑크나 뭐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을 투자하실 때 그 항상 그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잘 자리 잡은 이제 IP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에이펙 할 때만 해도 한한령 풀리면 엔터주 간다 이랬는데 그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와서 네. 그냥 다시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안 나올 건가요 이제? 얘기가 아예 이제 안 나왔고요. 저는 뭐 에이펙 때도 한한령 얘기는 없을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지만 예. 예, 근데 이제 한한령 해제도 물론 중요하죠. 센티멘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이제 해제 관련된 얘기가 없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이제 매물로 발현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올해 엔터주의 이익 증가, 올해 이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이익이 느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 중국은 하나도 없죠. 결국은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 모객의 증가, 그리고 음반 시장 작년에 많이 빠진 것이 약간 회복된 거, 그리고 공연과 결부되는 굿즈가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굿즈 쪽에 우리가 좀 포커싱을 한다면 내년도에 엔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방탄소년단 미국 투어, 거기 이제 굿즈 엄청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화 그룹들, 캣사이나 이런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가 기획한 현지화 그룹, 캣사이 같은 팀들이 빌보드 핫백 37위에 들어갔습니다. 37위면은 사실 K-팝 아티스트로서는
진짜 4년, 5년에도 올라갈 수 없는 등수예요. 방탄이나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는 37등에 가본 팀이 없습니다. 근데 1년 남짓 만에 현지화 그룹은 37등 해냈다는 거죠. 그게 하이브의 기획력이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볼륨으로 캣사이가 수익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 한알령은 해제 만약에 되면 그냥 플러스 알파로 땡큐인 관점에서 그 알파를 즐기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전에 엔터주들은 저는 이제 그 메타버스 나올 때 네. 뭐 STO하고 뭐 그 디지털 자산들 막 만들어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완전 버블을 완전 급등을 시켰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STO 법안 나오고 이러면 네네. 혹시 엔터랑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없을까요? STO 이제 뭐 조각 투자나 조각 투자 뭐 이런 걸로 관련해서 또, 이 뭐 엔터랑 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때도 이 과도한 밸류에이션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상승을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STO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쁠 건 없겠다. 그렇게 사실 올해도 뭐 상반기 때 보시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막 올랐을 때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막 올랐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따라갔으면 이제 뭐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중하게 결국은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셨다면은 그 랠리는 사실은 응당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엔터주에 있어서의 펀더멘탈 네. 그냥 핵심 IP들 네. 요걸 잘 챙겨보자. 그리고 미국에서의 공연 증가 핵심입니다. 네, 예. 그거 꼭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밤 미증시의 포인트 뭘로 잡아볼까요? 어차피 셧다운이어서 특별하게 이제 경제지표가 없잖아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할 거고 그런 와중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AI가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벌이 계속 나와서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포커스가 될 거고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시기지 투자한 결과를 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을 계속 올리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지금 나온 결과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계속적으로 HBM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근데 분명히 차별화는 되고 있죠. 코어 위브 같이 투자를 계속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기업들도 저 어저께 막 실적 잘 나왔는데도 16% 정도? 19%가 거의 20%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조그만 소형, 중소형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했던 미국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 보이는 이제 좋은 회사들, 구글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이런 쪽을 더 포커스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또 주도주로 네. 체크해보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